명절 저녁상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 냄새부터 다릅니다. 기름 냄새, 전 냄새, 오래된 장판의 밴 시간의 냄새. 누군가의 집에서만 나는 그 냄새가 낯설지 않아졌다는 사실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착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체념이었습니다. 서연이 그 거실 한쪽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을 때 창밖에서는 설빔을 차려입은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다가 어딘가에서 사그라졌습니다. 거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보지 않았고 형광등 불빛은 음식 위에 어색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밥을 많이 드시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랬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늘 가장 적게 드시면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찬 두세 가지를 건드리다가 수저를 내려놓으셨는데 그 동작이 너무 천천히, 너무 또렷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연은 무의식적으로 시선을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슬픔도 없고 기대도 없는 마치 이미 결론이 난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옆에서 돌봐주면. 말이 거기서 잠깐 멈췄습니다. 거실 안의 공기가 그 틈새로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숟가락을 들고 있었는데 그 자세로 멈췄습니다. 남편은 국그릇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상 위에 어느 한 점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집 너희 줄게.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서연의 숟가락이 그릇 가장자리에 닿았습니다. 쨍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을 소리였는데 그날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서연은 반사적으로 수저를 바로잡았지만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소리를 들었는지 듣지 못했는지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천천히 물을 드셨습니다. 서울 외곽이라 해도 그 아파트는 오래전에 재개발 지역으로 묶였다가 풀렸다가를 반복하면서 지금은 시세가 30억에 가까웠습니다. 서연도 막연하게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2정거장, 버스로는 4정거장. 그 위치를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눈을 살짝 올렸습니다. 아, 거기요. 그 말 속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 집이 지금 이 식탁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반찬처럼 조건처럼.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도 목구멍에서 걸렸고 잠깐 생각해 볼게요. 라는 말도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그 두 마디 사이에서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누군가가 웃고 있었습니다. 오디오만 남아있는 웃음소리였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헛기침을 한 번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젓가락으로 나물을 집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수저를 들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니 해야 할 말을 했으니 이제 밥을 먹으면 된다는 듯이. 서연은 그 이후로 밥맛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음식이 입으로 들어갔지만 씹히는 감각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반대로 너무 많은 것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움직이고 연도가 움직이고 그 집의 평수가 움직이고 지금 자기 나이와 앞으로의 시간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계산 아래에서 숨이 조금씩 막혀오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계산이 너무 크면 숨이 막히는 법입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설거지는 서연이 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뜨거운 물이 손등을 지나가는 동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화가 나거나 애원하는 목소리였다면 서연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용한 목소리는 서연에게 어떤 무기도 쥐어주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연과 남편은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뒷자리에서 잠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불빛이 흘러갔습니다. 서연은 조수석 창에 이마를 기댔다가 뗐다가 했습니다. 그 제안이 보상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름의 굴레인지 그 판단을 내리기에는 그날 밤이 너무 짧았습니다. 부부가 가장 솔직해지는 공간은 침실이었습니다. 그것은 꼭 깊은 이야기를 나눠서가 아니라 다른 어디에서도 거짓말을 그렇게 오래 유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설거지를 끝내고 현관문을 잠그고
그리고 그 방에 들어서면 하루 동안 차곡차곡 쌓아둔 것들이 천장을 향해 천천히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먼저 침대에 누웠습니다. 서연은 세면대 앞에 서서 얼굴을 씻었는데 거울 속에서 자기 눈이 생각보다 많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날 하루가 피곤해서가 아니라 여러 해 동안 그렇게 쌓인 피로가 거울에 잡혔습니다. 서연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면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도 불안하셔서 그런 거야. 서연은 이불 위에 앉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자기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해야 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조심스러움 자체는 서연도 알았습니다. 남편이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은 시처럼 박히잖아. 남편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서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모자란 사람으로 만드는 느낌이야. 그게 의도가 아니어도 쌓이면 그렇게 돼. 그 말을 하는 동안 서연의 머릿속에는 장면들이 스쳤습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연대순으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감정이 비슷한 것끼리 묶여서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아이가 돌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기저귀를 채우는 속도가 느리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별것 아닌 말이었지만 너는 왜 그렇게 느려라는 표현이 붙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 표현은 여러 맥락에서 되풀이되었습니다. 음식을 내오는 속도, 설거지를 끝내는 순서, 아이의 말문이 트이는 시기. 무언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그 표현이 변형되어 돌아왔습니다. 애 키우는 것도 서툴다는 말은 직접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엌 너머에서 시어머니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하신 말이었는데 서연은 그것을 그릇을 닦다가 들었습니다. 그 순간 손을 멈췄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말들이 쌓이는 방식은 폭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오래 쌓였습니다. 크게 상처받은 기억은 꺼내서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 이런 말들은 꺼내기도 전에 이미 안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존감이 갉히는 것은 크게 한 번에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금씩 오래 깎여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거울에서 발견했습니다. 자기 얼굴을 보면서 내가 정말 느리고 서툰 사람인가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남편은 잠자코 들었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서연에게는 고마웠습니다. 30억이 그걸 덮어줄 수 있을 것 같아? 서연이 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중얼거리는 것과 대화 사이 어딘가에 있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남편도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장을 보았습니다. 방 안이 어두웠고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그 조용한 안에서 서연은 무언가가 자기 안에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분노는 이미 오래전에 와서 여러 차례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잃지 않으려는 아주 조용하고 단단한 어떤 결심이었습니다. 이름 붙이기 전의 결심, 아직 말로 꺼내지 않은 결심. 남편이 먼저 잠들었습니다. 서연은 한동안 깨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래 자지 않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잠들기 전에 생각해야 할 것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생각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완성되기 전에는 눈을 감기가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어딘가로 흘러갑니다. 오래전에는 일기장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화기 넘어 친구에게로 갔습니다. 지금은 화면으로 갑니다. 이름 없이, 얼굴 없이, 그러나 누군가는 반드시 읽는다는 것을 알면서 그 익명성 속에서 사람들은 때로 자신도 몰랐던 말을 꺼냅니다. 서연이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은 명절이 끝나고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아이는 잠들었고 남편은 서재에 있었습니다. 부엌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아 핸드폰 화면을 켰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다른 사람들의 글을 읽으려고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았고 그것만으로도 숨이 조금 트일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니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댓글란에서 올라갔고 어느새 게시글 쓰기를 눌렀습니다. 빈칸이 나타났습니다.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서연은 생각보다 빠르게 썼습니다. 수발 들면 30억 아파트 준다는데 전 안 하고 싶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배경도 없고 시어머니에 대한 설명도 없고 결혼 몇 년 차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올리기 버튼을 누른 순간 가슴 어딘가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내보낸 것입니다. 말할 수 없었던 것을 어딘가로 내보낸 것입니다. 댓글은 빠르게 달렸습니다. 그 속도가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에 민감했습니다. 아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 짧았습니다. 믿지 마세요. 재산 있는 집은 마지막에 다 뒤집혀요. 두 번째는 달랐습니다. 제 인생이 더 중요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시간은 못 돌려받아요. 세 번째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아파트 명에 먼저 넘겨주면 그 다음에 생각해봐도 되죠. 네 번째는 서연을 향했습니다. 솔직히 사실은 돈도 갖고 싶으신 거 아닌가요? 그 마지막 댓글 앞에서 서연은 잠시 멈췄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건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화가 가라앉으면서 다른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그게 완전히 틀린 말인가? 30억이라는 숫자가 전혀 마음에 걸리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가? 화면 속 문장들이 서로 부딪혔습니다. 어떤 댓글은 위로였고, 어떤 댓글은 충고였고, 어떤 댓글은 판단이었습니다. 그것들이 뒤섞이면서 서연은 글을 올리기 전보다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항상 그랬습니다. 목소리가 많을수록 방향을 잃기 쉬웠습니다. 서연은 댓글을 읽는 것을 멈추고 화면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맞은편 아파트 창들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자기 저녁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글을 올리면서 무엇을 원했는지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답을 원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래도 돼요. 그 선택 괜찮아요 라고 말해주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많은 질문이 왔습니다. 사실은 돈도 갖고 싶은 것인가? 그 댓글의 문장을 서연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거부하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 둘이 붙어 있어서 분리할 수 없는 것인지 그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 서연은 그날 밤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른다는 사실이 오히려 솔직한 것이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꺼졌습니다. 서연은 그 어두운 화면을 한참 보다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가서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수도꼭지를 잠그면서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혼자 결론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누군가와 직접 말을 나눠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오래된 친구와 만나는 것은 아무 이유 없이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유가 있을 때 찾게 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할 때 우리는 그냥 오랜만에 보자는 말로 연락을 합니다. 상대방도 압니다. 그래도 먼저 묻지 않고 기다립니다. 그것이 오래된 사이의 방식입니다. 동창 민지는 서연과 대학 때부터 알았습니다. 둘 다 그때는 세상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둘 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끔은 그때처럼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카페에서 만날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서연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커피가 반쯤 식었을 때였습니다. 명절 이야기, 시어머니의 말, 그 제안의 내용. 민지는 중간에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서연이 말을 마쳤을 때 민지는 잠깐 테이블 위를 보았다가 말했습니다. 90 초반까지 사시면 한 30년이야. 서연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이었습니다. 위로도 아니고 충고도 아니고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이 처음에는 차갑게 들렸다가 이내 가장 솔직한 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너 60대 중반이네. 서연은 그 숫자를 들으면서 창밖을 보았습니다. 카페 창 너머로 골목이 보였습니다. 그 골목에서 젊은 부부가 아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걷다가 멈추고 부부가 같이 멈추었습니다. 아이가 다시 걷기 시작하면서 셋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 장면이 유리창을 통해 액자처럼 보였습니다.
서연은 한참 그것을 보았습니다. 30년. 그 숫자는 추상적인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이가 지금 아이인데 30년이 지나면 자기 나이가 된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한지, 어떤 선택이 어떤 삶을 만들어내는지, 지금 이 시간을 조건 붙은 돌봄에 다 써버리면 내가 나를 잃어버릴 것 같아. 서연이 말했습니다. 말하면서 자기도 처음 들었습니다. 생각한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말하면서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입 밖으로 나와야 비로소 자기 것이 되는 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잠시 있다가 덧붙였습니다. 요즘 남편이 기다려줘. 내가 화낼 때도 받아주고 말하고 싶을 때 들어주고.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까보다 낮아졌고 느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돌아오는 게 느껴져.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머리가 맑아진 것 같기도 해.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그것을 알았고 서연도 그것을 말하면서 알았습니다. 자존감이 회복된다는 것은 무언가 거창한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작은 반복이 쌓이는 것이었습니다. 커피잔을 감싼 손이 따뜻했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습니다. 오후 햇빛이 창을 통해 기울어져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그 빛이 테이블 위에 얹히는 것을 보면서 무언가가 자기 안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심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부드러웠고 포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단단했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민지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서연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 골목은 이미 그 가족이 지나가고 없었습니다. 빈 골목에 빛이 고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보다가 입을 열었는데 그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스스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래 눌려있던 곳에서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결심이 말이 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혼자 생각하는 것과 그것을 소리내어 말하는 것 사이에는 건너야 할 거리가 있습니다. 생각은 언제든 바꿀 수 있지만 말은 공기 속으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은 준비가 필요하고 어떤 말은 준비가 끝나도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날 밤 아이를 재운 뒤 서연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도 나와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뉴스를 틀어놓고 있었는데 화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빛을 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불을 더 밝혔습니다. 남편이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연은 앉지 않았습니다. 서 있는 채로 창을 등지고 남편을 마주 보았습니다. 창밖에는 불빛들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수많은 불빛들이었습니다. 나는 30억보다 지금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해. 그 말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목소리가 컸습니다. 서연 자신도 조금 놀랐습니다. 울림이 있었습니다. 거실 안에 그 말이 퍼졌습니다. 남편은 뉴스 화면을 껐습니다. 리모컨을 소파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서연을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 방식대로 하자.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음 속에 많은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 내가 편을 들겠다는 것, 앞으로의 불편함도 같이 감당하겠다는 것. 남편이 모든 것을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해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니, 그것이 서연이 오랫동안 원해온 것이었습니다. 서울 외곽 그 아파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도 그 말 속에 담긴 조건도 그 조건이 만들어낼 수 있는 미래도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30억이라는 무게는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지워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명절마다 전화 한 통마다 가족이 모이는 날마다 그 무게는 다시 떠오를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오늘 밤 그것보다 먼저 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겠다. 그 말이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 카페에서 민지에게 할 것 같았다가 하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생각했던 말이었습니다. 아이를 재우면서 손을 잡으면서 그 조용한 숨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생각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지금 거실에서 소리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일어나 서연 옆으로 왔습니다.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창 너머 불빛들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시의 밤이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가슴에서는 해방감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래에 아주 조용하게 불안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어떤 파문을 만들어낼지, 시어머니의 얼굴이 어떻게 바뀔지, 남편이 앞으로도 지금처럼 함께 서 있을 수 있을지. 그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안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소중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서연에게는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거실, 이 남편, 저 방에서 자고 있는 아이. 그것들이 소중했기 때문에 불안했고 그것들이 소중했기 때문에 그 말을 꺼낼 수 있었습니다. 돈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큰 집, 안정된 노후, 숫자로 표시되는 안전. 그것은 분명한 것이었고 서연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존중받는 현재는 돈이 대신해 줄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모자라지 않다는 것을 느끼는 하루, 기다려주는 사람 곁에서 머리가 맑아지는 시간, 자기 말이 소리가 되어 나올 수 있는 거실. 그것은 30억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30억을 받기 위해 무언가를 내주다 보면 그것들이 먼저 없어졌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았습니다. 불빛들이 더 많이 꺼져 있었습니다. 도시가 잠들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서연의 집 창문은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아직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신호처럼 그 빛이 조용히 밤속에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서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말없이, 그러나 같은 방향을 향해.